경기 침체가 2년간 오지 않는다, 이 답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도 올 수 있는데 증시는 그 전에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하고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인 30년 차 유동원입니다. 지금 유안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를 맡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투자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직접 자금 운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너무 많이 오른 물가 그리고 저성장 이런 근거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경기 침체 올 수 있을까요? 타이밍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기라는 게 두 가지의 주기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클리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시클리컬한 사이클은 뭐 짧게 보면 3년, 뭐 좀 길게 보면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이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좀 훨씬 길게 보는 사이클이 추세적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ular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절적이랑 추세적 이 두 가지. 네. 네. 이제 이 보통 추세적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긴 사이클입니다. 보통 뭐 짧아야 10몇 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이클이 모여서 세큘러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사이클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거의 뭐 10년 훨씬 넘는 주기로서 오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은 2000년도에 이제 닷컴버블 붕괴됐었을 때 그리고 나서 왔던 게 2007, 8년 그리고 또 다시 왔던 게 이제 2021년, 2020년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길이가 한 10년짜리잖아요. 그전엔 또 뭐 훨씬 더 짧았었던 때도 있었고 길었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긴 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미국의 사이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글로벌 사이클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계절적으로 이제 사이클들이 많아요. 뭐 특히 또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조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클이 막 3, 4년 안에 들어오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은 한 1년만 투자를 하고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의 모멘텀 투자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하는 부분은 미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장이 와요.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이클이 긴 사이클의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오면은 내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좀 늦게 오면은 그것보다 좀 더 길게 그 정도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남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남은 사이클의 상승 주기가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 오를 거다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또 굉장히 힘든 타이밍이에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은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과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고 나서 좀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뭐 특히 뭐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과열이거든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도 좀 많이 과열이고 또 중국도 굉장히 과열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도 주식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끝물 사이클이긴 한데 주식은 그 마지막 끝물 사이클에 작게 오르면 30%,
많이 오르면 뭐 몇백 %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기 침체가 2년간 오지 않는다 이 답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도 올 수 있는데 증시는 그 전에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하고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는 것이 잘 모르시면 예, 상당히 힘들어지죠. 경기 침체라는 국면이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네. 이제 그 개별 주식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애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는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주식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식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계속 주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미국 주식을 사셨으면 참 마음 편하실 텐데 네.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던 때가 나스닥 지수가 4,000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2,000이라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가서 또 16,000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승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 긴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또 급락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로 탑다운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개별 종목들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 큰 하락장이 올지를 판단이 쓰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과거부터 이런 분석을 해오셨으니까 과거의 침체 시장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편인가요? 아니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네. 아까 금리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제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들이 그 경기 사이클을 컨트롤할 때는 경기가 막 너무 과열이 될 때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과거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들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경기는 계속 좋은 거거든요. 금리를 올려주면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올라오면은 경기가 둔화를 해요. 경기가 둔화를 해서 많이 이제 쭉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또 미연준이던 뭐 중앙은행들이 또 금리를 낮추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요 사이클을 제대로 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요. 그냥 경기 둔화 다시 상승 둔화 상승 그래서 이게 긴 세큐로 사이클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걸 너무 세게 한다든지 너무 덜 한다든지 그러면 과열과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이클을 볼 때는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미 연준과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막 유동성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금리 막 낮추고 막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침체로 갈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예측을 하자면 이렇게 긴축을 하면 언젠가 경기 침체가 와요. 그리고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금리랑 그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네요. 금리뿐만이 아니고요. 네. 요즘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것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채권을 사주고 심지어는 뭐 주식까지도 사주고 뭐 이런 케이스도 그게 네. 일본이 굉장히 그걸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이클은 언제든지 항상 와요. 근데 지금 현재 딱 들여다보면은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열인 게 정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파티를 할 때 파티가 계속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파티에서 파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소외된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 끝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죠. 예. 끝까지. 네. 예,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한 파티가 2년 이어진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벌써 다 파티를 안 했어. 2년 동안 파티하는 걸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파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섣불리 빨리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도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뭐 개인 부채가 너무 많다는 둥, 뭐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 큰일 날 거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 기억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 계속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지난 2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100%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친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상대적인 어떤 이 박탈감이 크게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즐길 때 같이 즐기는 게 맞아요, 주식은. 예,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2년 안에 뭐 또는 좀 길게 보면 4년 안에 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 침체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분명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 시그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본부장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을 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알면 된다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까요? 뭐 그냥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은행에 대한 분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의 대출이 일어나면은 대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출 증가율이 5% 정도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 5% 뭐 아래 윗단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만큼 돈을 빌려가서 그걸? 그렇죠. 경제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아니면 대출 증가율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 때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와요. 그 대출 증가율이라는 게 얼마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대출 증가율? 그러니까 동기 대비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죠. 동기 대비.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1년짜리면 대출 증가율도 1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 계산을 하시면 미국의 지금 대출 증가율이 10%예요. 근데 미국의 지금 금리가 10%는 아니죠. 안 되죠, 아직.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환경일 때는 우리는 크게 걱정을 아직은 안 해요. 만약에 근데 급격하게 대출 증가율이 5%대로 떨어졌다. 그럼 금리가 5% 이상이 5%면 예, 터지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금리가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예,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논의하는 앞으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마이너스 또는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는 거는 장기고 예금을 받아들이는 건 단기라고 쳐봐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치는데 예금 금리가 단기 금리가 5%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데 역마진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대출해 주기가 어렵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대출 안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해주면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단기 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2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10년과 2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요, 이미.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안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근데 10년 마이너스 2년만 보는 게 아니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더 많이 보거든요. 3개월이요? 예, 왜냐하면 3개월짜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굉장히 워낙 낮은 금리였잖아요. 아주 짧은 예금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3개월짜리를 저희는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3개월짜리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확 줄겠죠. 그때부터
1년 반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단기 네. 금리 차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20bp, 0.2%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0%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계산으로는 9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 올리게 되면 이게 역전이 바로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럼 9월 22일 날 모든 게 다 역전이 되면 네. 그때부터 1년 반 뒤는 경기 침체다. 야, 9월 21일이 예. 이제 금리 발표하는 날이 그 역사의 순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권이 어떻게 할지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은행은 몸살이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역전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 다 팔아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그래서 동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은행권이, 미국의 은행권이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 예금보다 대출의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게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놀리는 바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서 대출을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과 경기 침체가 바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은행권의 이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BIS 비율이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은행이 뭐 얼마든지 대출을 해줘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면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을 점점 더 높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내년 말까지는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 가시면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은행협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네.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은 연준 사이트가 있어요. 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 또 정말 많은 인포메이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예,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제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특히 9월 21일 날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글에 B2까지 하면서 좀 대출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줄이기 시작했어요.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전체 가계 대출을 GDP의 퍼센트지로 나눈 숫자를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넘어섰어요. 네. 보통 저희는 이제 100%를 넘었으면 걱정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걱정이 되는 국가들, 캐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있고, 호주, 우리나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채 비율입니다. 가계 부채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진 구조가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거의 100%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터졌어요. 그럼 106%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금리보다 지금의 현재 금리가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을 샀어요. 네.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 말고 어떤 투자의 이유로서 샀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빌려줘요. 임차료를 받아요. 네. 근데 그 일드가, 그 수익성이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1년에 받는 돈이 2%가 안 돼. 그렇게 낮으면 당연히 금리가 5%면 저축을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어려운 타이밍인 거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의 일드, 수익률을 계산하자면, 배당으로 계산하자면 네. 3%가 안 돼요. 배당은 정말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아는. 근데 미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계산했었을 때 현재 S&P 500의 수익률이 약 4%대 중반이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1.6%, 1.5%인데
거의 나머지 3%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수익성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부분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1년 만에 올릴 수 있을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과 가계 현재 펀드멘탈을 봤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